네, 안녕하세요. 변리사스쿨 민법 강사 류호건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변리사 설명회 들으러 오셨죠? 자, 저는 이제 민법 강사이기 때문에 일단 뭐 민법 공부 방법론에 대해서 일단 뭐 주로 말씀드릴 거고, 그래서 프린트 2장짜리 나간 거 있을 거예요. 그죠? 그거 보시면서 따라오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냥 제가 이제 첫 시간이기 때문에 개관 좀 해드릴게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변리사 시험 준비를 하시려고 이제 알아보러 오셨는데, 그 시험은 1차 시험하고 2차 시험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1차 시험에 합격해야만 2차 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고요. 그래서 1차 시험 한 번 합격하면 2차 시험은 2번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보통 올해도 이제 2월 24일인가 이렇게 보통 2월 마지막 주 토요일 요즘 보거든요. 그래서 24년 2월에 1차 시험을 합격하면 고해 24년 7월쯤에 이제 2차 시험을 한번 볼 수 있게 해주고, 그 다음에 1년 뒤에 2025년 2차 시험까지 한 번 더 볼 수 있게 해줘요. 그래서 1차 시험 한 번 합격하면 2차 시험 기회가 2번이 주어집니다. 그죠? 그래서 첫 번째 보는 2차 시험을 뭐 동차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에 보는 걸 뭐 기득 뭐 이렇게 부릅니다. 그죠? 그래서 1차 시험 한 번 합격하면 2번 내외 2차를 합격해야 이제 자격증을 따는 거고, 만약에 또 이제 기득까지 했는데 안 됐다 그러면 1차를 다시 보셔야 돼요. 그죠? 그래서 요런 뭐 기본적인 거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1차 시험은 오로지 객관식으로 봅니다. 오지선다. 그래서 1번, 2번, 3번, 5번 중에 이제 정답 골라내면 되는 이런 식으로 보고요. 2차 시험은 이제 논술형입니다. 그래서 2차 시험은 이제 백지를 주면 여러분들이 거의 안에다 채워 넣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뭐 2차 시험은 이제 뭐 머릿속에서 있는 걸 백지를 채워야 되니까 좀 어렵겠죠. 그죠? 그런데 어쨌든 이제 우리는 1차 시험 설명이 오셨으니까 우리 1차는 객관식만 보면 된다. 그죠? 그래서 1차 시험 과목은 뭐 요 정도는 뭐 알아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1교시에 산업재산권법 보고 좀 줄여서 쓸게요. 그 다음에 이제 2교시에 이제 민법을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3교시에 자연과학을 보게 됩니다. 이 산지법 안에는 뭐 이제 특허법, 그 다음에 이제 뭐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이렇게 이제 세 가지를 보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변리사가 이제 지적재산권을 다루는 법이다 보니까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변리사 자격 따면은 제일 많이 쓰여지는 법이에요. 그죠? 그런데 이제 뭐 특허권 같은 것도 이제 특허권 침해받았다 그러면 뭐 손해배상 청구권이다, 이런 게 이제 생기고, 이런 걸 처리하려면 이제 손해배상 청구권 이런 건 민법에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죠? 그래서 민법을 알아야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실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여러분 시험 과목에 민법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1차에는 민법이 들어있고, 2차 가면은 이제 민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2차에 가면은 민법 대신에 이제 민사소송법이라는 걸 배우게 되죠. 그래서 민법은 실체법이고, 이제 소송법은 이제 절차법이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민법은 1차만 보면 된다. 그래서 민법 1차만 보면 된다. 쉽게 얘기해서 1차는, 그러니까 민법은 객관식만 공부하면 된다는 그런 취지인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자연과학은 또 이 안에 잘 아시는 이제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 그래갖고 이제 물화생지 이 4과목 들어있죠. 그죠? 그래서 각 과목이 이제 3과목인데 전부 다 100점씩 배점이 됩니다. 그래서 100점, 100점, 100점. 그런데 산업재산권법은 특허법, 상표법, 디자인법 3과목이 100점. 그 다음에 자연과학도 물리화학, 생물지장 4과목이 100점. 근데 민법은 그냥 단일 과목인데 100점. 그죠? 그만큼 뭐가 많겠습니까? 민법은 양이 많다. 그만큼. 그죠? 그래서 그만큼 양이 많다. 그죠? 자, 그래서 이제 민법을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이제 변리사 시험에 제일 먼저 진입하면 이 법과목 중에서는 민법을 가장 먼저 시작하게 되는데, 왜 그러냐면, 이 민법이 모든 법학의 기초가 됩니다. 그래서 이 민법이 돼야 뭐 이제 특허상표법, 디자인법도 좀 쉽게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뭐 변리사 공부 시작한다 그러면 가장 먼저 이제 민법부터 공부를 하세요. 그죠? 그래서 자연과학은 주로 이제 법과목 하면서 끼워가지고 7대3 정도의 비율로 이제 뭐 대부분 수험생들이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민법을 하루 중에 7 공부하면 이제 자연과학 뭐 3 정도로 끼워가지고 뭐 이제 민법하고 물리를 뭐 이렇게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뭐 공부를 하시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이제 3과목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 100점이고, 뭐 좀 디테일한 부분이지만 이 문제가 40문제입니다. 각 과목당 40문제씩이에요. 그죠? 그래서 40문제씩인데, 그러니까 40문제 100점이니까 하는 문제당 뭐 2.5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문제당 2.5점. 그죠? 이렇게 이제 3과목을 보시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뭐 기본적으로 말씀드리고, 그럼 이제 좀 이제 그 프린트 이제 뭐 개관을 좀 해봤고요. 시험의 과목이나 뭐 이런 개관을 해봤고요. 민법에 대해서 조금 이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프린트 보시면
자, 로마자 1번 이제 민법의 특성대인데, 이제 굵은글씨 수험생이 다른 과목보다 특히 민법을 어려워하는 이유가 있다. 다음 주 보시면 양이 엄청나게 방대하다 써있죠. 그죠? 그래서 다음 주, 첫 페이지를 넘기기 시작해서 마지막 페이지를 닫는 데까지 통상 빠르면 2개월에서 3개월까지 소요가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게 뭐 나가시다 보면은 저기 견본이 교재가 있어요. 그래서 제 교재는 민법 이제 포인트 민법 시리즈를 제가 이제 쓰는데, 이 포인트 민법 시리즈 가면 일단 뭐 기본서가 있겠고요. 이론서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객관식 문제집이 있겠고. 그래서 기본서 이제 나가시다가 견본을 뭐 내용 같은 거 보지 마시고 그냥 두께 정도만 보세요. 이게 960페이지 정도 된다. 그 다음에 객관식은 이제 한 1400페이지 정도. 무지하게 많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양이 많다. 그죠? 그래서 나가서 이제 두께만 한번 보세요. 그죠? 나가시면서 이제 그 견본 조기 있으니까 한번 책이 얼마나 두꺼운지 뭐 이 정도 보시고. 그래서 이 양이 엄청나게 방대하다. 그래서 2개월에서 3개월 소요된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이게 이제 지금 보통 이제 우리 수험 기간은 이제 3월 4일, 올해는 이제 3월 4일이던데, 3월에 이제 제일 첫 번째 월요일부터 이제 기본 강의 개강. 근데 이 민법 기본 강의를 하면 50회 정도 합니다. 그래서 월, 화, 수, 목, 금 이제 일주일에 5회죠. 그래서 일주일에 5회씩 50회를 하려면 10주가 걸립니다. 10주면은 대부분 보통 2개월 반 정도 나와요. 그죠? 그래서 이 2개월 반 동안 기본 강의 한번 수강하시게 된다. 그죠? 그럼 이제 딱 한 번 보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한 번 보는데 이렇게 50회니까 이제 50회. 그러니까 5주, 10주 이렇게 걸린다. 이 정도 생각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문단인데, 요 두 번째,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이제 민법 뭔지도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그래서 무슨 소리인지 모르실 텐데, 대부분 이제 수험생들이, 변리사 수험생들이 이제 그 이과 출신들이 많아요. 그죠? 그래서 법이라는 거는 생전 처음 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래서 이제 오늘은 뭐 그냥 좀 편하게 들으세요. 그죠? 그래서 두 번째, 그 중요한 이유는 각 단원의 연관성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그 밑에 이제 뭐 얘기가 나오는데, 이 민법이 단일 과목이 100점이라고 그랬는데 민법도 요 안에 대목차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눠보면 민법 총칙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물권법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채권법이라고 있는데 요거를 또 총론, 강론 이렇게 나눠가지고 이렇게 이제 크게 네 단어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문제가 아까 40문제라고 그랬죠. 그죠? 여기 이제 민법 총칙 12문제, 물권법 12문제, 채권 총론 8문제, 채권 강론 8문제 이렇게 하고 40문제가 나와요. 그죠? 그런데 지금 이제 두 번째 문제 제가 각 단원, 문단의 각 단원의 연관성이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건 좀 중요한 얘기예요. 자, 민법 총칙하고 물권법, 채권 총론, 채권 강론 이렇게 네 단어로 크게 나뉘어져 있지만 얘네들이 뚝뚝 떨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특히 이제 민법 총칙은 물권법이나 뭐 채권법 중에 가장 그러니까 총칙이잖아요. 기본되는 사항들이 여기에 몰려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모든 민법에 공통되는 그 통칙이라고 하죠. 뭐 그런 내용들이 이제 총칙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이제 물권법과 채권법도 이렇게 나뉘어지지만 물권이 변동이 되려면 채권 먼저 생기고 나서 뭐 이제 그 채권이 먼저 생기고 그 과정을 통해서 물권이 변동되는 그런 과정을 거치거든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물권만 공부하는데도 채권을 알아야 돼요. 얘네들이 뚝뚝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물권, 채권 연결돼 있고 채권 총론하고 강론 당연히 연결돼 있고 민법 총칙도 물권, 채권하고 다 연결이 돼 있고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자 여러분들이 이제 변리사 공부 한번 해봐야죠. 그리고 민법 공부할 때 민법 총칙을 공부할 때 내가 민법 총칙을 잘 알아야겠다 그러고 민법 총칙만 한 10번을 본다. 민법 총칙만 10번을 본다. 민법 총칙 제대로 이해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쉽게 얘기해서 이 물권법, 채권법 기본적인 내용을 알고 봐야 그제야 비로소 민법 총칙이 제대로 이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뚝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다 연관이 돼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민법이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뒤에 있는 걸 알아야 앞에 있는 게 제대로 이해가 된다. 그러면 우리는 뭐 공부할 때는 뭐 1페이지부터 시작해서 쭉 보게 되니까 이 순서대로 이제 공부를 하게 될 텐데 근데 이 순서대로 공부하는데 뒤에 있는 걸 알아야 이게 이해가 돼. 그죠? 그러니까 처음에 민법 총칙을 공부할 때 아무리 그러니까 이제 강의를 하는 사람이니까 강의를 하면
무슨 소리 하는지는 다 이해시켜드리고 갑니다. 그러니까 뒤에 있는 것도 딱 끌어 들어가면서 설명드리면서 그 당시에는 이제 무슨 얘기인지 이해할 수 있도록 다 설명을 해드립니다. 그죠? 그래서 당시에는 이제 뭐 좀 이런 소리구나라고 이해하고 가겠지만 그래도 요것만 공부했을 때 이걸 제대로 알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자, 처음부터 이제 우리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다 보면 우리 이제 수험가에서는 이거를 회독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1회독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죠? 1회독 했다. 아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죠? 그 다음에 자, 1회독 하고 나서 그럼 요 우리 민법에 이런 내용들이 들어있구나 이런 걸 좀 안 상태에서 다시 돌아와서 본다? 그러면 이제 조금 더 이해가 잘 되는 거야. 그러면 이제 2회독제죠. 그래서 2회독 하고 나면 그래도 조금 연결이 되고 그죠? 근데 이제 진짜 제대로 좀 알려고 한다면 최소한 3회독 정도는 돼야 돼요.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보고 다시 와서 보고 다시 와서 또 보고 그때 이제 이게 이런 얘기였구나 라는 식으로 자기 것으로 좀 확실하게 온다 그런 느낌인 거죠. 그죠? 그래서 이게 그래서 각 과목당 요게 이제 각 목차당 이렇게 연관성, 각 단원당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그냥 이것만 주구장창 본다고 알 수 있는 게 아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계속 읽어볼게요. 그래서 각 단원 연관성이다. 그래서 뒤에 나오는 밑줄만 따라오세요. 뒤에 나오는 물권이나 채권을 알아야 앞에 있는 민법 총칙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 물권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채권을 좀 알아야 물권법도 좀 제대로 이해가 되고 그리고 판례라는 게 있는데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이 판례라는 게 실제 사례에 대해서 대법원의 판결문이다 보니까 이 판례 하나 안에 민총, 물권, 채권 내용 다 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물권법에 나오는 판례인데 이 안에 채권법 내용이 막 나와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어려울 수밖에 없다, 본질적으로. 그죠? 그래서 이제 계속 읽어보시면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 줄 보면 이건 뭐 부수적 문제긴 한데 민법은 한 권의 기본서에 초등학교 1학년 수준에서 고등학교 3학년 수준의 내용이 모두 섞여 있다. 여러분들 우리 수학 같은 거 생각해보면 우리는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이렇게 단계별로 이렇게 나가잖아. 근데 우리는 수험 기간이 딱 1년이다 보니까 이 민법 총칙 안에도 초등학교 1학년 수준, 고등학교 3학년 수준 다 섞여 있는데 초등학교 1학년 수준도 모르는데 고등학교 3학년 수준의 판례를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처음 어렵지. 이 무슨 소리인지 이해도 잘 안 되고, 그죠? 그래서 아주 이제 성격이 꼼꼼하신 분들은 막 이해가 안 되면 못 넘어가고 막 그러시는데 우리 법학 공부할 땐 그러면 안 돼요. 일단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겠어도 이거 나중에 돌아오면 이해되겠지라는 생각으로 그냥 쭉쭉 넘어가서 끝까지 가보셔야 돼요. 가보고 또 돌아와서 보고 이런 식으로 공부가 돼야 그래야 이제 좀 무슨 소리인지 제대로 들어오기 시작해요. 이해 가시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 세 번째부터 정리해보면 민법은 각 단원과 연관성이 있어서 뒤에 내용을 알아야 앞에 부분이 이해가 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최소한 3회독 정도는 돼야 그래야 비로소 제대로 이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죠? 그리고 근데 이제 3회독이라고 그랬는데 자 1회독 하는데 몇 달 걸린다고 그랬어요? 아까 기본 강의 10주 걸린다고 그랬죠. 2개월 반 걸린다. 그죠? 이제 이게 회독이 늘어날수록 이제 보는 시간은 줄어든다. 그래서 이 첫 번째 2개월 반 해봤다 그러면 이 두 번째 볼 때는 뭐 이제 한 달 반이면 보고 이런 식이죠. 그죠? 그 다음에 3회독 볼 때는 이제 한 달 만에 봐야 되고 뭐 이렇게 이제 시간은 줄어듭니다. 그죠? 근데 3회독만 해도 이게 몇 개월이야? 4개월, 5개월, 5개월. 여러분 시험 기간이 우리 1년 단위로 12개월 가는데 민법 3회독 가는데 5개월이 걸린다. 그죠? 봐야 될 거 세 과목인데. 그죠? 그래서 여러분 1차 시험이 본질적으로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공부를 해서는 1년 안에 시험에 합격할 만큼 공부하고 갈 양이 아니에요. 많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수험생이 되면 가장 먼저 수험생들한테 가장 중요한 시간. 그래서 좀 이따 자세히 말씀드리고. 그래서 조금 연결시켜서 말씀드려보면 3회독을 해야 비로소 제대로 이해가 가는데 1회독하고 나면 2개월 반 걸렸다? 그리고 좀 쉬고 나서 또 2회독 한다 그러면 2회독 할 때 이미 1회독 했던 거 다 까먹고 머릿속에 희미해져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뭐 다시 봐도 처음 보는 것 같아. 이게 이제 본질적으로 어려울 수밖에 없다. 그죠? 그래서 이런 걸 잘 이겨내셔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할 때마다 계속 힘들겠지만 이런 걸 잘 이겨내시고 하다 보면 되겠지라는 생각으로 꾸준히 밀고 가는 그런 좀 뚝심이 필요해요. 그죠? 법학을 하려면. 그렇습니다. 그죠? 지금은 이제 무슨 느낌인지 모르시겠지만 나중에 해보시면 알게 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3회독 정도 돼야 되는데 민법이 양이 너무나 방대해서 입문에서 한번 보는 데만 2개월 내지 3개월을 써야 되니까 뒷부분 공부할 때 좀 앞부분 기억이 희미해져서 결국 본질적으로 어려울 수밖에 없다. 그죠? 그러면 민법은 어떻게 공부해야 될까? 그래서 밑줄. 제가 조금 전에 드린 말씀인데 처음에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더라도 일단 끝까지 가보는 게 중요해요. 우리 법학은. 그죠?
그래서 그 다음 일단 끝까지 무슨 내용인지 보고 와서 다시 반복이 돼야 그때부터 실력이 향상이 돼요. 그래서 따라서 굵은글씨 처음부터 끝까지 천천하게 자세히 읽어나간 이런 방식보다는 조금 부족하다 싶어도 빠르게 여러 번 반복해서 앞과 뒤가 연결이 되도록 학습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인 공부입니다. 그래서 법학을 공부하려면 이런 기본적인 자세는 좀 알고 계셔야 돼요. 그죠? 그래서 내가 한 번 보고 그러니까 변리사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이제 공부 좀 했던 분이셔요. 그러니까 내가 어디 가서 공부를 꿀리는 사람이 아닌데, 그죠? 근데 내가 열심히 2개월 동안 봤는데 하나도 몰라? 하지만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렇게 처음에 공부하면 그렇게 느끼게 되겠지만 그거를 그냥 받아들이고 그냥 보다 보면 여러 번 봐서 내 걸로 만들어야겠다, 이런 자세가 필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죠? 되셨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로마자 2번 보시면 민법에서 고득점 하려면 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제 민법에서 고득점에 1차 시험 합격할 수 있다 써있죠. 그죠? 그래서 민법을 정복하는 건 매우 어렵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1차 시험에 합격한 수험생들 점수 통계를 보면 민법 점수가 가장 높아요. 그죠? 왜 그러냐? 그만큼 이제 여러분들이 민법 열심히 하기도 하고, 그죠? 넘어오시면 민법에서 고득점 하지 못하면 1차 합격이 어렵다는 얘기가 돼요. 반대로 얘기하면. 그죠? 그래서 요 얘기는 간단히, 일단 저는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아까 3과목이라 그랬는데, 여러분들이 변리사 시험은 대부분 이공계열이 많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공계열 자연과학 보면 이거 점수 엄청 많이 나올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물리학과다 그러면 물리는 잘하지. 근데 생물이나 지학은 약하고 뭐 화학이 약하고 뭐 이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4과목에 뭐 대부분, 그러니까 4과목을 전부 다 잘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어요. 아무리 이공계열 출신이라도. 그죠? 그리고 제가 이제 자연과학 선생님들한테 가끔 듣는 얘기를 들어보면 이제 이게 10문제씩인데 정말 어려운 문제들이 끼어 나온다는 거예요.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 자연과학이, 그러니까 자, 우리 1차 시험을 보면 커트라인이 있죠. 우리 커트라인을 넘겨야 합격이 되는데, 물론 이제 시험이 어려우면 커트라인이 낮고 좀 시험이 쉬우면 커트라인이 높아지고 이런 변동은 있는데, 가장 많은 커트라인이 76에서 77점쯤에서 형성이 됩니다. 그럼 이제 통계예요, 이거는. 그래서 가장 많은 연도에 이제 커트라인이 요 정도에서 결정을 되는 거 보면, 우리 그 출제기관인 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요 정도 점수를 커트라인 목표로 출제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편차가 있으니까 작년 이제 23년에 무지하게 어려워갖고 71점대 나오고 막 그랬었어요. 근데 그 재작년에는 너무 쉬워갖고 80점대 커트라인 나오게 됐고, 그죠? 그래서 편차는 있지만, 가장 많은 커트라인 이 정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래서 대부분, 그러니까 평년적인 해의 경우를 생각을 해보면 평균 80점 맞으면 이제 무난하게 합격이 된다. 이런 특이한 애도 있었지만 요거는 너무 특이했으니까 제외하고, 그래서 평균 80점 정도 맞으면 이제 1차 시험을 통과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되는데, 평균 80점을 맞아야 되는데 자연과학이 대부분 수험생들이 70점을 못 넘겨요. 대부분 수험생들이 이거 4과목 다 해갖고는 70점을 못 넘깁니다. 70점 넘기면 진짜 잘한 거예요. 정말 잘한 거예요. 70점 넘기면. 그래서 대부분 합격생들이 자연과학만 보면 한 60점쯤 맞습니다. 60점에서 70점 사이. 그러면 아까 80점이 평균이라고 그랬는데, 그럼 83, 24, 240점 맞아야 되는데 이거 60점 맞았다 그러면 얘네들 몇 점씩 찍어줘야 돼요? 최소 90점씩 찍어줘야 됩니다. 이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요 자연과학이 어렵다, 점수가 안 나온다는 얘기는 조금 이따 이제 자연과학 선생님 모셔갖고 자세히 해주실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자세히 들으시고, 저는 이제 대강 이렇게 자연과학 점수가 너무 안 나왔고 최소한 산재법이나 민법에서 90점 이상을 찍어줘야 된다. 그래야 이제 1차 합격이 가능하다. 이제 요런 말씀 좀, 요 정도만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민법에서 고득점 하지 못하면 1차 합격이 어렵다. 그래서 민법 공부를 아주 열심히 하셔야 된다. 자, 그 다음에 뭐 민법에서 고득점을 어떻게 공부해야 될까, 이러고 좀 이제 공부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인 얘기 좀 써놨는데, 지금 이 얘기를 뭐 자세하게 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뭐 공부에는 뭐 또 일가견이 있으신 분들이고, 그죠? 그래서 1번은 이해와 암기의 반복이라고 돼 있는데, 제가 가르치고 암기의 중요성이라고 부제를 적어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히 이제 이공계열 분들은 이해가 안 되면 못 넘어가거나, 막 이해가 안 되면 막 그냥 끝까지 파고들고 막 이러신 분들 계신데, 그럼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일단 이해가 안 되더라도 그냥 일단 외워놓고 넘어가고 이런 것 부분들이 조금 필요해요. 그죠? 그래서 그리고 아까 반복이 되면서 실력이 든다고 그랬는데, 이 부분을 기본적인 게 암기가 안 돼 있으면 돌아왔을 때 이 암기가 된 걸 기초로 여길 왔을 때 거기에서 이해가 더 올라가고 그렇게 되는데, 암기가 안 돼 있으면 이 부분에 이해가 증진이 안 돼요. 이해가시죠? 그죠? 그래서 우리 법학을 공부할 때는 특히 이제 우리는 수험생이다 보니까 암기를 너무 무시하시면 안 돼. 경시하시면 안 돼. 고로 해서 제가, 근데 여러분들은
가끔 수험생들이 이런 얘기해요. 아, 이거 제가 외워서 풀어서 맞았는데 이래도 괜찮은 겁니까? 라고 이제 저한테 질문들을 하시는데, 외워서 맞춰서 2점이나 2.5점 맞나? 이해해서 풀어서 2.5점 맞나? 그죠? 점수는 똑같죠. 그죠? 그리고 요 말은 좀 기억해 두세요. 일단 기본은 당연히 선 이해 후 암기예요. 이게 기본이에요. 그죠? 하지만 우리 법학을 공부하다 보면 이게 필요할 때도 있어요. 이것도 좀 활용을 하셔라. 그런 취지에서 여러분들이 너무 이제 이해에만 치중을 하고 암기를 경시하다 보니까 우리 법학을 공부하고 특히 이제 변리사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은 암기를 너무 경시하지 말고 좀 암기도 이제 해줘야 된다. 이걸 좀 강조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거는 마지막 문단만 볼게요. 민법을 학습하는 과정은 이해하고 암기하고 이해하고 암기하고 이렇게 반복하는 과정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해와 암기는 어느 하나에 치중해서는 안 되고 이해와 암기를 반복하는 과정에서 서로 시너지 효과를 일으킬 수 있도록 공부를 해야 돼요. 암기해 놓으면 나중에 볼 때 계속 보다 보면 저절로 이해가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이제 한 가지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2번이 기본서와 객관식 문제집의 병행인데, 이건 좀 지금 중요한 얘기가 될 겁니다. 그래서 자, 1차 민법은 오로지 객관식 시험만 있고 우리 민법은 2차에는 안 들어와 있다, 과목이. 그죠? 그러니까 객관식만 공부하시면 된다 그랬죠. 그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기본서를 아무리 열심히 봐도 실제 문제를 풀어보면 느낌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 객관식 점수를 잘 맞으려면 알고 있는 지식을 객관식 점수로 연결시키는 연습 과정이 필요해요. 그래서 객관식 문제 당연히 이제 여러분 많이 풀어보셔야 되는데, 주로 이제, 그러니까 이거 이제 그리다 말하는데, 이거 좀 이제 깨끗하게 그려볼까. 자, 우리 3월에 이제 요이 땅하고 시작한다 그랬죠. 그래서 기본 강의 시즌. 그 다음에 조금 이제 텀 주고서 이제 한 6월쯤에 이제 중급 강의 시즌 들어갑니다. 그죠? 중급. 그 다음에 조금 뭐 끝나고 또 좀 며칠 텀 주고, 그 다음에 이제 한 7월, 8월쯤 이제 객관식 강의 들어갑니다. 그래서 학원 커리큘럼에 기본적으로 이제 기본 강의, 중급 강의, 민법의 경우 뭐 다른 과목도 비슷할 거예요. 그래서 기본 강의, 중급 강의, 객관식 강의 이렇게 이제 커리큘럼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게 우리는 경험의 산물이잖아요. 아까 회독이 중요하다 그랬으니까 기본 강의 수강하면서 1회독, 그 다음에 중급 강의 수강하면서 2회독, 그 다음에 객관식 강의 수강하면서 3회독, 이렇게 이제 저절로 이 정도 돼 있으면 3회독 정도가 이제 맞춰지는 이런 커리큘럼으로 돼 있어요. 그죠?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지금 이제 그림만 보면 여러분 객관식은 언제부터 풀어요? 8월. 그죠? 그럼 이때까지 객관식 아예 손도 안 돼요? 그래서 이 동네에서 이제 제가 이제 이렇게 하니까 좀 따라 하시는 분들도 좀 계시긴 한데, 저는 기본 강의 할 때부터 객관식 문제 같이 풉니다. 제가 아까 뭐 지워버렸는데, 포인트 민법 이제 그 기본서가 940페이지 정도 된다 그랬고, 이 객관식이 1400페이지 정도 된다 그랬는데, 이 변리사 시험에서 제 객관식 문제집이 어떻게 보면 제일 두꺼워서, 그죠? 가장 두껍다고 뭐 얘기를 해요. 그죠? 그만큼 할 게 많다. 그런데 대신에 이것만 하면 거의 뭐 빠지는 게 없다. 뭐 이런 얘기도 들어요. 그죠? 그래서 8월 달부터 이 두꺼운 문제집을 처음부터 보기 시작한다 그러면 시험이 내년에 2월인데, 이거 이제 만만치 않아요. 그죠? 그래서 좀 늦어요.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교재가 하나 더 있어요. 뭐냐면 요 객관식, 이거는 객관식 문제집이에요. 그런데 한 600페이지 정도 되는 요 OX 지문집이라고 있어요. 요건 얇아요. 600페이지 정도 돼요. 그죠? 요것도 나중에 나가실 때 견본이 있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요 OX 지문집은 오로지 변리사, 변호사, 요 기출문제만으로 구성이 돼 있어요. 그죠? 근데 이제 이 1400페이지짜리 문제집은 우리 대한민국에서 보는 민법 시험 그 변호사뿐만 아니라 산업인력공단에서 관리하는 공인 노무사, 감정평가사, 그다음에 법원행시, 법무사 이런 문제까지 다 들어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양이 매우 방대하죠. 그죠? 그런데 처음부터 여러분 기본도 안 돼 있는데 이걸 못 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거 말고 처음에 시작할 때는
이 얇은 OX 지문제, 최소한 변리사 기출 문제는 3월부터 병행을 하자. 이런 취지로 기본 강의 진행하면서 처음에 이제 강의하면 고날 나간 진도를 여러분들이 기본서 읽어보시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OX 지문집을 풀어오시면 다음에 이제 강의 시작할 때 2회차 강의에서 그 풀어오신 부분 한 20-30분 풀어드리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진도 나가고 이런 식으로. 그래갖고 저는 3월 기본 강의할 때부터 객관식 문제집을 기출문제 정도로 양을 줄여가지고 병행을 해드린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변리사 1차 시험은 객관식 시험이니까 요게 나중에 이제 이때까지 계속 이론서만 보다가 갑자기 이때 객관식 잡으면 좀 힘드니까 이런 식으로 좀 3월부터 그냥 바로 객관식 문제집을 좀 병행을 하시자. 그죠? 요게 효과가 좋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말씀으로 드렸으니까 밑에 뭐 읽어볼 필요는 없고요.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객관식 처음부터 병행을 하면 좀 장점이 있다 뭐 이런 얘기 적어놨고. 그래서 넘어가서 3쪽에 보시면, 그래서 셋째 줄에 밑줄이 있죠. 첫 번째 강의 수강, 두 번째 기본서 정독, 세 번째 객관식 문제 풀이. 요게 이제 OX 지문집이 될 거예요. 이제 기본 강의 때는 얇은 거. 그래서 요거를 반복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거를 매일매일 꾸준히 진도를 안 밀리고 하셔야 돼요. 이거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뭐 설명에 들어오셔갖고 내가 이제 큰 뜻을 가지고 이렇게 변리사 어려운 시험에 진입했는데 내가 뭐 열심히 안 하겠냐, 진짜 열심히 하겠지라고 생각을 단단히 각오를 하고 들어오셔도 매일매일 이게 공부해야 될 게 쌓이고 이렇게 이제 매일매일 이렇게 꾸준히 진도를 안 밀리고 요 과정을 50회를 갖다가 한다 그러면 50회 동안 꾸준히 안 밀리고 이렇게 끝내시는 분들은 거의 없어요. 그죠? 그래서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강의 수강 뭐 기본서 정도 이렇게 써놨는데 일단 여러분 민법은 예습 필요 없어요. 예습해봐도 무슨 소리인지 모르면 돼요. 그러니까 아예 그냥 들어오시면 돼요. 첫날에 기본강의 그날 들어오시면 되고 그래서 강의 수강이 먼저고 무슨 소리 하는지 먼저 들어보고 그 다음에 이제 기본서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객관식 문제 해당 부분 풀어보시고 요거를 이제 매일매일 반복하되 절대 밀리지 마라. 그죠? 쉽지 않다. 정말 이제 꾸준함이 필요하다. 그죠? 자, 이때 기본 강의 때 하루하루 밀려갖고 좀 요때 밀렸다 그러면 요때는 별로 티가 안 납니다. 그죠? 요때는 별로 티가 안 나는데 밀리고 쌓인 게 어디서 티가 나냐? 나중에 여기 와서 티가 납니다. 여기 이제 마무리 과정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기본 중급 객관식 강의 끝나가지고 이제만 3회독 정도 듣다 그러면 요때쯤만 이제 10월 중순쯤 돼요. 그죠? 그리고 10월에서 2월까지 하면 11, 12, 1, 2 뭐 보통 4, 5개월 정도 남는데 3월부터 10월까지 지금 한 7개월 동안 3회독 했죠. 7개월 동안 3회독 했는데 남은 4, 5개월 동안 3회독을 더 하셔야 돼요. 요거 이제 마무리 과정이라고 그래요. 이 마무리 과정에는 강의는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민법도 뭐 긴 강의 이런 건 없어요. 그냥 특강 형식으로 뭐 짧게 뭐 최신 판례 강의라든지 뭐 조문 강의라든지 뭐 짧게 하는 그런 특강 형식은 있는데 이 뒤로는 강의 부담이 없어지고 그죠? 여러분들이 이 마무리 과정에는 무지하게 달려야 돼요. 쉽게 얘기해서 달린다고 표현하면 돼요. 그죠? 그래서 폭발적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실력이 이렇게 공부하면 이렇게 늘 것 같지만 이렇게 안 는다고. 그죠? 어떻게 는다? 이렇게 는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는다. 그죠? 왜냐? 3번 볼 때까지 무슨 소리인지 모른다 그랬잖아, 법학은. 그래서 진짜 안 느는 것 같은데 이걸 꾸역꾸역 버텨내고 매일매일 꾸준히 하다가 결국 마무리 과정에서 이 짧은 순간에 한 3회독 정도 폭발적으로 달려버리면 그때 실력이 쫙 올라간단 말이에요. 이해가시죠? 그죠? 그런데 이쪽에서 조금씩 밀려가지고 뭐 시간이 밀렸다? 이쪽 시간 까먹는다 그러면 티가 여기서 나. 이걸 못해, 이거를. 그러니까 이제 이러고 가다가 요 정도 왔는데 시험장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붙을 수가 있어? 그러면 못 붙는 거야. 이해가시죠? 그죠? 그래서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우 각오를 다지고 이렇게 들어오시겠지만 그래도 이게 3월부터 매일매일 꾸준히 그 진도를 밀리지 않냐고 따라온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다. 해야 될 것도 많고. 그리고 우리 종합반 들어오면은 이제 민법만 하지 않을 거예요. 이제 특허법 강의도 이제 좀 매일은 아니겠지만 시작이 될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해야 될 게 무지하게 많기 때문에 그거 다 따라오는 친구들 사실 많이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각오를 조금 더 다져주시고 그죠? 이렇게 합시다. 그죠? 자, 됐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3번 조문의 중요성이다. 이것도 이거는 놔둡시다. 자, 그게 조문의 중요성이라고 써놨는데 우리 법학은
특히 이제 뭐 민법부터 그렇지만 일단 조문이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판례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조문, 판례, 이론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조문은 아시다시피 이제 법규정 이 정도는 아시겠죠, 그죠? 판례는 대법원 판결문을 말하는 겁니다. 대법원 판결문, 그죠? 이걸 판례라고 불러요. 그다음에 이제 이론은 우리나라에도 이제 민법 교수님들이 계시죠. 이 교수님들의 관심은 뭐 당장 있는 조문이 어떠냐, 판례가 어떠냐 이런 거보다는 우리나라의 민법이 어디로 가야 되냐 이게 관심이 많은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판례가 하나 나왔다 그러면 이 판례가 잘된 판례인지 잘못된 판례인지 막 비판을 하시고, 그죠? 그 다음에 서로 어떤 사안이 있을 때 이렇게 해야 맞다, 이렇게 해야 맞다 하고 이른바 견해 대립이라고 그러죠. 이런 데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다. 우리나라 민법학의 발전을 위해서. 그죠? 그런데 여러분 이제 객관식이라고 그랬잖아. 그래서 어떤 사안에 대해서 A 교수님은 이쪽이라고 주장하고 B 교수님은 이쪽이라고 주장하는데 객관식이 나와야 안 나요? 못 나오지. 정답이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정답이 있는 부분이 어디겠어? 판례지. 우리나라 대법원은 이렇게 하겠다라는 게 판례니까. 그죠? 그래서 시험 비중이 판례가 가장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이제 써놓은 거 보시면 출제 비중으로 보면 판례가 약 70% 이상이고 70%보다 높아요, 사실은. 그죠? 조문이 뭐 25%라고 써놨는데 사실은 뭐 판례 80, 90 뭐 이렇게 나올 때도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조문이 한 10에서 20%. 그 다음에 이론은 잘 못 나오니까 이제 5% 미만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된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판례를 매우 열심히 공부해요. 제일 많이 나오니까 당연히 제일 열심히 공부를 해야죠. 그죠? 그런데 이 판례가 어디서 나와요? 다 여기서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 시작할 때 조문의 중요성을 좀 알고 인식을 하고 시작하시는 게 좀 필요해요. 그러니까 자, 판례가 어디서 나오냐? 조문이 필요한데 없다. 그러면 판례가 대신해 주는 거야. 그리고 조문이 있긴 한데 좀 불명확하다. 그런 것도 이제 판례가 해결해 주는 거야. 그죠? 그러다 보니까 조문을 잘 알아야 판례를 잘 알게 되는데 대부분 수험생들이 판례 치중하다 보니까 조문을 잘 몰라요. 그러면 조문 문제가 나와도 좀 틀리고 판례도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3번 제목처럼 조문의 중요성을 좀 인식을 하고 가시자. 그죠? 그래서 출제 비중으로 보면 판례가 이제 뭐 무지하게 높고 조문은 조문의 이제 출제 비중은 좀 낮지만 아래 밑쪽 판례를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 조문의 숙지가 선행이 돼야 된다. 그죠? 그래서 실전에서도 평이한 판례 문제는 이제 대부분 수험생들이 열심히 공부하니까 다 맞추는데 결국 조문 문제에서 승부가 나는 경우도 많이 있다. 그죠?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문단 보시면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조문을 대하는 태도다. 이제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그 굵은 짓죠. 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포인트 민법 기본서에도 이 안에도 조문이 다 들어있습니다. 근데 940페이지 책 안에 조문이 들어있으니까 조문만 잘 눈에 안 들어와요. 그래서 따로,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 기본 강의할 때 아예 조문을 프린트해서 나눠드립니다. 그냥 스프링 노트 여러분들이 해갖고 얇은 거 조문집 하나 딱 해갖고 이걸 맨날 들고 다닌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그래서 자, 별도의 조문집 뭐 제가 나중에 이제 기본 강의 들으시면 프린트 해드릴 거예요. 그리고 기본 강의 안 들어도 국가법령정보센터 다 다운받을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조문집 하나 이렇게 프린트 해가지고 스프링 노트 해가지고 수업을 들을 때나 기본서를 볼 때나 객관식 문제를 풀 때나 조문 얘기가 나오면 그냥 조문집을 열고 찾아서 확인한 습관을 좀 잘 들여주자. 그죠? 이게 중요한 얘기다. 그죠? 예. 그래서 이제 세 번째 문단 보시면 제가 이제 조문은 수업 시간에 맨날 조문을 좀 입체적으로 읽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입체적으로 읽는다는 게 다음 주 당사자, 그러니까 조문만 읽어봐도 당사자들의 이해관계라든지 뭐 사실관계, 관련 판례, 기출지문 이런 게 막 둥둥 떠오르. 그죠? 조문만 하나 딱 봐도 아 여기 기출문제 관련 판례가 뭐고 기출문제가 뭐고 이런 식으로 막 떠오르면서 읽을 수 있으면 그게 이제 조문을 입체적으로 읽을 수 있다 얘기를 하거든요. 그죠? 근데 처음부터 그게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그런 실력을 쌓으려면 평소에 습관을 잘 들여줘야 돼요. 그래서 다음 밑줄. 자, 조문과 판례, 기본서와 객관식 문제집을 유기적으로 계속 반복해서 학습하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이렇게 조문을 입체적으로 읽을 수 있게 되는데 이를 위해서 조문집을 항상 옆에 두고 나올 때마다 확인하는 습관이 중요하다. 그래서 초심자라면 우선은 조문의 국어적 의미를 이해하는 데 초점을 두겠지만 조문과 친해지는 연습을 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굵은 글씨. 초심자라면 민법을 공부할 때 항상 조문집을 들고 다니면서 수시로 보는 태도만 길러도 그래도 일단 성공인 것이다. 되셨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시작하면 그러니까 강의 때 조문집 들고 오는 건 당연하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서 이제 왔다 갔다 통화를 한다 그러면 지하철 타고 다닌다? 멍하니 다니면 안 됩니다. 조문집 보고 다니셔야지. 버스 타고 다닐 때도 마찬가지. 그죠? 심지어는 좀 급할 때는 저는 이제 밥 먹을 때도 조문집 보면서 밥 먹으라고 그러고 그 정도 하셔야 돼요. 그죠? 그래서 그냥 항상 자기랑 한 몸이라고 생각하시면 된다. 그죠? 중요하다. 그죠? 이게 제가 아까 수험생 시간이 부족하다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이런 말을 계속해줘도 수험생들이 시간이 부족하다 보니까 많이 나오는 이쪽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중요성은 알지만 어쩔 수 없이 소홀해지는 그런 경우를 많이 봐요. 그러니까 미리미리 시작할 때부터 아예 습관을 그냥 딱 잡아두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해가시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태도를 잘, 조문과 친해지는 태도를 잘 길러두자. 일단 이제 4번 교재 선택인데, 저는 뭐 재책바라 뭐 이렇게 뭐 말씀드릴 수도 있겠지만, 자, 일단 이건 무슨 얘기냐면, 자, 교수님 교과서가 있어요. 그러니까 대학교 교수님이 저술하신 교과서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민법 공부하면 이거 봐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이 교과서는 기본적으로 2000페이지가 넘어갑니다. 제 책이 몇 페이지라고요? 제가 진짜 많은데 940페이지라고 그랬죠. 그죠? 아까 이제 940페이지라고 그랬죠. 그죠? 근데 교수님 교과서는 기본적으로 2000페이지가 됩니다. 이거 다 봐요, 못 봐요? 못 봅니다. 이거 1년 수험 기간 내에. 그러니까, 자, 변리사 시험을 하는데 이거 잡으면은 그냥 1년 동안 민법만 공부해도 민법이 다 안 돼요. 그리고 이 교수님들은 어디에 관심이 많다? 여기 관심이 많다. 그래서 이 2000페이지 안에 교수님들이 자기가 주장한 이론들이 무지하게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시험에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죠. 우리는 존팔리 위주로 공부를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교재 선택할 때 이 교수님의 교과서가 학술적으로는 너무 훌륭한 교재지만 우리가 시험의 효율성을 위해서는 수험서를 봐라. 그런 얘기다. 그죠? 그래서 제가 이제 수험서라고 쓴 게 이제 뭐 포인트 민법이다. 그죠? 이런 얘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교수님의 교과서를 보기 시작하면 이제 너무 오래 걸리니까 효율성을 위해서 교수님의 교과서보다는 이제 수험서를 택해서 보자. 그죠? 이런 얘기를 드리고. 일단 5번 복습의 중요성이라고 써놓고 이제 굵은 글씨 보시면 학습에서 이제 여러분 학자가 이제 한자에 약하시잖아요. 배울 학자가 있고 익힐 습자가 있는데 이 중에 뭐가 중요하겠어요? 제가 좋아하는 말인데 학습에서 배울 학보다 익힐 습이 훨씬 중요합니다. 그죠? 배우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항상 익혀야 돼요. 이게 연습이라는 겁니다. 연습.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강의를 듣고 3회도까지도 이제 내가 거의 이쯤 돼가지고, 그러니까 객관식 강의까지 다 끝났는데 수험생들이 강의 들을 때는 다 알겠는데 실제 내가 뭐 책을 보거나 문제를 풀면 하나도 모르겠다, 이런 수험생들이 매우 많아요. 뭐가 부족한 거예요? 연습이 부족한 거예요, 연습이. 그죠? 그래서 복습의 중요성이 뭐 여러분 공부 많이 하셨겠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랑 똑같은 문제예요. 강의 수강하면 반드시 그날, 그죠? 그날 진도 나간 거를 기본서 읽고 문제풀이까지 복습을 완벽하게 끝내 놓으셔야 돼요. 이거 밀리지 않고 잘 하셔야 돼요. 그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되셨죠? 그죠? 그래서 배울 학습에서 익힐 습, 이게 매우 중요하다. 그죠? 그래서 넘어가서 읽어보시면 강의 수강으로 이해한 내용을 자기 것으로 만드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거 안 하면 공부 안 한 거나 마찬가지다. 그죠? 그래서 강사가 길을 열어주면 수험생은 그 길을 반드시 스스로 걸어가 봐야 돼요. 그래야 이제 법학은 길이 뚫려요. 안 그러면 길이 뚫리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복습 강조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얘기인데, 이제 6번. 공부할 분량의 조절에 대해 이것도 매우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저 기본 강의 듣거나 나중에 한번 또 이제 그려드릴 텐데. 그런데 2023년 문제, 22년 문제, 21년 문제, 20년 문제, 19년 문제. 대강 그렸지만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죠? 여기는 2023년에만 나오고 그전에는 나온 적도 없고 앞으로 나올 일도 별로 없고 이런 문제들 있죠. 그죠? 그런데 여기는 매년 나온다. 그죠? 그럼 여러분들이 어디를 열심히 공부해야겠어? 당연히 이렇게 그려드리면 당연히 여기를 열심히 공부해야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 수험생들은 이제 제가 보면, 어떻게 보면 좀 약자예요. 왜 그러냐? 수험생활 내내 이 불안감이 지배를 합니다. 내가 이거 젊은 나이에, 그죠? 남들은, 내 친구들은 취직 가고 막 이러는데, 나는 취직 안 하고 이제 시험 본다 그러고 갖고 있대. 이거 불합격하면은 내 인생이 어떻게, 항상 불안해, 수험생. 불안하다 보니까, 점수를 잘 맞아야지, 그러면 계속, 이것도 한번 나왔었네. 이렇게 공부 범위를 자꾸 늘려가는 게 수험생들의 습성이 됩니다. 그죠? 그러면 이렇게 공부 범위를 늘리면, 시험에 매년 나오는 거 이건데 공부하면 이렇게 늘어나요. 그죠? 그럼 여러분 이거 면적, 지름은 요만큼 늘어나도 면적은 훨씬 많이 늘어나는 거 아니에요? 좀 그렇지만, 그죠? 그러니까 그리고 우리 민법에서 이렇게 불안해서 이걸 늘리는 수험생이라면 다른 과목에서 안 늘리겠어요? 다른 과목도 똑같이 늘려요. 그죠? 그러니까 남들보다 공부량이 2배로 늘어나는 거야. 그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남들보다 넓은 범위를 공부했으니까 시험을 잘 보냐? 그렇지 않아요.
왜? 이쪽을 쫓아다니다 보니까 어디서 빵꾸가 나요? 여기서 빵꾸가 나요. 그래서 실제로 공부 양을 자꾸 늘리기 시작하는 수험생들은 결과적으로 보면 점수가 별로 안 좋아요. 그러니까 매년 나오는 이 부분이 진짜 자기께 돼갖고 어느 경우로 어떤 표현으로 툭 던져도 바로 답이 딱딱 나올 정도로 연습이 돼 있어야 되는데, 그죠? 이런 데를 쫓아다니다 보면 이런 연습할 시간을 놓친단 말이에요. 우리는 시간에 제한이 있다 그랬잖아요, 수험생은 항상. 그죠? 그래서 공부 범위를 절대 늘리면 안 됩니다. 공부 범위는 최소한 것으로 줄여야 돼. 그래서 선생님이 가르쳐 주는 거 이외에는 그냥 안 건드린다고 생각하시는 게 마음 편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한번 문단 좀 읽어볼게요. 그래서 첫째 줄 기본기하 절차가 중요하다 그랬죠. 그래서 그 아래 밑줄 보시면 민법 공부를 하다 보면 필연적으로 지적 호기, 이것도 무시를 못 해요. 그러니까 사실 두 가지예요. 불안 과목하고 지적 호기심. 그러니까 이제 경우의 수가 이렇게 쭉 나누는데 여기 조문 있고 판례 있고 판례 있는데 여기는 판례가 없어. 그럼 여러분들 궁금하죠? 그러니까 질문합니다. 이걸 이럴 때 어떻게 하냐? 시험에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조문도 없고 판례가 없는데 어떻게 시험에 나와요? 그죠? 신경 쓸 필요 있다 없다? 이런 거 신경 쓰는 시간도 아깝다. 그죠? 그래서 자, 지적 호기심하고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 범위를 자꾸 늘리려고 하는 주범 두 가지가 이거예요. 불안감하고 지적 호기심. 그죠? 이런 거를 절제를 잘 하셔야 된다. 그죠? 그래서 민법 공부를 하다 보면 필연적으로 지적 호기심이 발동하게 되는데, 이런 지적 호기심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더 넓게, 더 깊이, 이럴 때는 어떻게 될까? 파고들다 막 책에도 없는 거 찾아보고 인터넷 뒤져보고 그죠? 이렇게 이제 파고들다 보면 민법은 끝이 없어요. 끝이 없어요. 말 그대로. 그래서 시험을 보면 반드시 생전 처음 보는 지문을 만나게 되는데, 반드시 합격해야 한다는 불안감에 이러한 생전 처음 보는 지문까지 모두 커버한답시고 내가 보는 교재에 빠져있는 판례가 있는지, 모르는 판례가 있는지 불안해하면서 막 책에도 없는 판례를 찾아가면서 막 공부 양을 늘리기 시작한다? 이거는 실패의 지름길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러지지 마세요. 이러면 불합격의 길로 접어들게 된다. 그죠? 그래서 일단 제가 좀 가혹하게 얘기할 때는 어떻게 얘기하냐? 야, 너 이거 아냐? 이거 다 알고 제대로 연습돼 있으면 그럼 이거 봐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죠? 중요한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일단 이걸 먼저 잘하는 게 중요하다. 그죠? 자,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문단, 지적 호기심과 불안에 대한 적절한 제어가 필요한데, 요거 중요한 말이에요. 남들 못 맞추는, 이 변리사 시험 많이 어려워졌어요. 이제 수험생들 수준도 높아지고, 이제 여러 번 보시는 분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좀 어려워졌는데, 그래도 남들 못 맞추는 문제까지 맞춰야 합격하는 시험은 아니에요. 남들 맞추는 문제만 다 맞춰도 합격하는데 지장이 없는 시험이에요. 근데 그게 안 돼요. 그죠? 그래서 이제 다음 질문 계속 보시면, 여러분들은 수험을 위해서 민법을 공부하시는 분들인 만큼 지적 호기심과 불안함을 잘 억제하고 공부할 분량을 최소해서 그만큼 시험장에 들어갈 때 가장 선명하게 만들어서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남들보다 더 많이 알려고 애쓰면 안 되고, 모든 기본서나 문제집에 다 나와 있는 조문이나 기본 판례 이런 걸 어떻게 하면 더 정확하고 선명하게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을 거냐, 이걸 이제 노력하시는 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되셨죠? 그죠? 그래서 근데 이제 제가 이런 말씀드리지만, 제가 민법은 이 동네에서 아마 제가 제일 자세하게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알려드리는 것만 좀 알아도 이것까지 다 커버가 되니까, 절대 제가 알려주는 것보다 더 깊이 공부한다 이런 거는 절제하신다. 그러니까 자제하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되셨죠? 그죠? 자, 여기까지 이렇게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프린트에 있는 내용을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뭐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이것도 매우 중요한 얘기인데, 지금 이제 2월 초, 우리 종합반은 이제 3월 달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도 이제 기본 강의 3월 4일에 시작할 건데, 3월에 이제 요 이 땅하고 시작합니다. 종합반은. 그죠? 왜냐하면 2월에 이때 2월 24일에 시험 보잖아요. 그래서 시험 끝나고 이제 바로 1년 단위로 돌아가니까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여러분들 지금 요때 지금 이제 우리 설명이 오셨다. 그죠? 지금 요때까지 몇 달이 남아요? 1개월이 남죠. 그죠? 만약에 지금 진입 여부를 아직도 고민하시고 이제 알아보고 그냥 알아보다가 진입할지 말지가 여부가 결정이 안 됐다, 이런 분들은 아주 신중하게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만만한 시험이 아닙니다. 이거 시험 잘못 들어왔다가 그냥 여러분들 소중한 그 인생이 막 3년, 5년 그냥 날아가 버리는 수도 있어요. 결과를 못 얻어내면. 그죠? 그만큼 어려운 시험이고 또 각오가 돼 있어야 되는 시험이기 때문에, 그래서 신중히 고민을 하시되, 만약 이미 진입 여부가 결정이 됐다, 진입하겠다 결정이 됐다 그러면 이 1개월 그냥 보내시면 절대 안 됩니다. 바로 시작하셔야 돼요. 제 기본 강의 이제 3월 달에 시작하지만 실강은 그런데 지금 인강은 작년 강의가 나 있어요.
우리 민법은 최신 판례만 추가하면 되기 때문에 작년 강의 수강하셔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종합반 하실 분들은 작년 강의 듣다가 이제 3월에 기본 강의 들어오시면 그래도 남들보다 조금 한 번 더 보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그죠? 그래서 자, 진입 여부 결정되신 분들은 이 1개월 허송세월 하지 마시고 이 시험은 남들보다 1개월 먼저 확보한다? 여러분들 되게 좋은 시점에 오신 거예요. 그죠? 남들보다 1개월 더 본다. 이거 매우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죠? 이게 나중에 이때 가서 합격 가능성을 높여준단 말이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절대 뭐 진입하겠다 마음을 먹으셨으면 그럼 뭐 진입한다 마음 먹었는데 기본강의 종합반 3월 4일에 시작한다네 1개월 동안 놀다가 들어오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지금 당장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좀 목이 안 좋은데 원래 목소리가 이렇긴 합니다. 근데 제 교재가 이제 포인트 민법이라고 그러는데 이거 지금 시중에 못 구합니다. 작년에 이제 다 나가고 책이 없어가지고 여러분들은 오히려 더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거 이제 고시계사라고 출판사 있는데 여기에 이제 저 강의 수강한다고 전화하시면 PDF 파일을 그냥 줄 거예요. 책이 없어서 어쩔 수 없어요. 그죠? 원래 이렇게 안 드리는데 지금 책을 구할 수 없기 때문에 강의 수강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이제 여기 전화하시면 PDF를 줄 겁니다. 그래서 이 PDF를 가지고 1개월 동안 먼저 예습을 좀 하세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3월달 시작하면 이제 또 따라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그래서 1개월 갖고는 부족할 거예요. 이거 한 번 다 보는데. 하지만 민법 총칙에서 이제 최대한 볼 수 있는 데까지만 보고 들어와도 그래도 이제 남들보다 좀 빨리 앞서간다고, 좀 출발선을 빨리 가져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그래서 진입 여부 결정되신 분들은 절대로 놀지 말고 바로 시작하셔라. 그죠?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수험생은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요? 지금 이거 1개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때 1개월은 여러분 무시무시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때 1개월이 이때는 3개월의 효과를 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제가 이제 강조를 드립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만약에 이제 또 이제 진입을 결정하셔갖고 나중에 강의를 들을 때 또 얼굴을 뵈면 그럼 또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이제 기회 되면 또 얼굴 뵙겠습니다. 듣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 강사님께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